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운송론 제6강 선화증권의 이면약관과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법과 여러가지 국제조약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요. 또 임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기재사항에는 뭐 선박의 어떤 목적지라든지 운임에 대한 지급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게 되고요. 그리고 면책과 관련된 운송인의 어떤 면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송인이 본인의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 하주에게 책임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어떤 전쟁 위험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1호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중거법이나 어떤 관할법 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보통 면책조항과 관련해서 기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선화증권의 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란 것은 선화증권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선화증권의 사용의 감소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선박의 발달, 선박 건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속선이 보편화되면서 물품이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심사라든지 뭐 신용장 거래 방식을 채택을 했을 때 어떤 은행에서의 어떤 서류 심사 기일을 UCP600에서는 제5 은행 영업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 심사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물품이 양육항에 도착을 했지만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 수화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찾아갈 수가 없고 선화증권이 도착할 때까지 창고에 물품을 보관을 해서 창고 보관료나 보험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수화인 입장에서의 어떤 창고 보관료와 관련된 물류 비용의 부담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 물품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 공정의 어떤 이 물품의 투입 시기라든지 판매 시기라든지 제품의 판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 판매 시기의 판매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BL 이용 방법을 변형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체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적 해결 방법과 보증 신용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BL의 이용 방법을 변형하고 개선하는 방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목적지 선화증권, 그리고 반납 선화증권이라고 나와 있는 서렌더 B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BL의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 자체가 선적지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항에서 수화인 앞으로 발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납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권리증권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납 선화증권, 즉 BL을 서렌더한 그 사본의 수화인에게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그래서 선화증권의 유통을 전제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목적지 선화증권과 반납 선화증권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선화증권의 원본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물품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서류 모두 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을 확보한 상태여야만 이러한 선화증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성과 유가증권성이란 건 결국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서류와의 상한으로만 물품을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수출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물품 대금을 떼인다거나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용 위험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이었고요. 그리고 신용장을 사용했을 때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나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입자이자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대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담보권 확보적인 측면에서 이 선화증권이 매우 필요로 했는데요. 이 선화증권을 양육항에서 수화인 앞으로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본의 그 어떤 권리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수화인은 이러한 서류를 빨리 받아서 물품을 빨리 빼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수출자나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금 확보적인 측면에서 대금의 어떤 담보 확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 방식을 이러한 데스티네이션 BL이나 서렌더 BL하고 결합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요. 송금 방식과 함께 사용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선화증권들이 선화증권의 완전한 대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직송하는 방법과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선장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수화인이 물품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물품하고 서류가 같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선장을 통해서 탁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수화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금 회수의 문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어떤 신용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 방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서류에는 해상화물 운송장과 전자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이 두 서류 모두 선화증권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해상화물 운송장 Seaway Bill은 선화증권하고는 조금 다른 큰 차이가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같은 해상운송 서류지만 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이 있는 것이죠. 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이라면 해상화물 운송장 Seaway Bill은 권리증권이 아니란 점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운송에 대한 송장처럼 서류 자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반드시 서류 원본이 있어야만 물품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해상화물 운송상의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양육항에서 운송인에게 해상화물 운송장상의 수화인과 수화인 본인이 동일인임을 입증을 하면 운송인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따라서 물품을 수화인에게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반드시 요구하는 선화증권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은 조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의 어떤 전자문서, 페이퍼리스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서류, 즉 선화증권의 어떤 페이퍼리스 발행, 전자문서 발행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의 간섭과 간행상 반드시 원본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이나 전자선화증권도 대체 서류로서 선화증권을 대신해서 사용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기능적인 한계로 인해서 해상화물 운송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Seaway Bill을 사용하게 되면 운송 중 전매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요.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이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의 어떤 대중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사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BL의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대체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화증권을 완벽하게 대체해서 선화증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들이 선화증권을 완전히 대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업 자체가 선화증권에 대한 어떤 수업 내용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 그 다음 살펴보게 될 것은 편법적 해결 방법, LG를 통한 대체 서류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LG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그리고 영어로는 Letter of Guarantee, LG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이용한 화물의 인도 간행, 화물의 인도 절차를 보증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보증도라는 건 결국에는 선화증권과 신용장이 결합되어 있는 거래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있고, 신용장을 이 수익자가 지정은행을 통해서 이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게 되죠. 아직 근데 이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물품은 이미 도착을 완료한 상태란 거죠. 이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구했던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자 물품의 매수인이자 수입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품이 아직 물품이 도착했지만 서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어떤 판매 시기라든지 아니면 보관료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행을 신청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이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입자는 BL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레더 오브 개런티를 선사에게 제출하고 딜리버리 오더를 받아서 물품을 인도해 가는 간행을 보증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서류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의 어떤 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얽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이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LG를 이용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수입자가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허위 LG를 제출하게 되면 해상운송인이 당연히 개설은행에게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서 DO를 발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나중에 BL의 어떤 정당한 소지인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해상운송인은 이 사람에게 물품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를 믿고 이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BL의 정당한 소지자는 해상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결론적으로 해상운송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는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화물선치 보증서를 이용하는 인도 간행 절차가 어떻게 보면 해상운송의 어떤 정당한 프로세스 중에 일부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LG의 사용이 매우 빈번했습니다만, 이 LG의 어떤 발행 간행을 이용한 사기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은행이 책임지지 않고 해상운송인이 책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해상운송인이 이러한 화물선치 보증서와 같은 서류들을 발행하는 행위, 이런 서류들을 믿고 딜리버리 오더를 통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간행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6번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고요. 그래서 신청인이 은행에게, 그래서 여기 이쪽이 수입자가 되겠죠.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레더 오브 개런티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가 왼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은 비어져 있지만 시핑 컴퍼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에게 은행이 결국
원본 BL 서류가 오게 될 테니 이 서류가 오면 너에게 제출을 할 테니 결국 나의 고객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게 물품을 미리 먼저 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개런티를 한다라는 내용이 레터 오브 개런티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물 선치 보증서를 이용한 보증도의 간행이란 것이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운송인이 이러한 보증도 간행을 통해서 선화증권 없이 물품을 인도하는 간행이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즉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BL 없이 인도하는 간행, 보증도 간행은 위법한 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위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운송인이 결국에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화물 선치 보증서를 사용하는 어떤 화물의 인도 간행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사용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신용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증신용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용장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면 말 그대로 보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용장이란 이름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는 그 어떤 채권 보증, 채권 채무에 대한 어떤 지급 보증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품에 대한 어떤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게 된다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이 수익자에 대해서, 보증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해서 발행 의뢰인을 대신해서 보증을 선 보증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은행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금 지급의 확보, 대금 확보의 측면에서 수출자에게 조금 안전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통한 어떤 물품에 대한 담보 확보적인 측면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BL을 서렌더 한다든지 아니면 데스티네이션 BL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선화증권을 직송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화인에게 서류를 기다리지 않고도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보증인을 통해서 그런 사용인데, 결국에는 이 방법 또한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면 어떤 신용장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신용장 거래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슬라이드에 있는 어떤 사진 자료는 선화증권의 앞면과, 여기가 이제 앞이고요. 이 부분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앞면에는 그 여러 가지 물품의 명세와 함께 어떤 송화인, 수화인, 착화통지처, 그리고 물품의 명세,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운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 약관이 여기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 뒷면은 이면 약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마크는 현대상선의 마크인데, 지금 현재는 현대상선이 이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마크가 바뀌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선사들, 뭐 현대상선이 됐든 예전에 한진해운이 됐든 아니면 지금 현재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이런 선사들은 각 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각 회사의
하주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내용들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 그 기재나 양식이나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개별적인 그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각 선사들이 자신의 양식으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게 선화증권의 예시로서 여러분들한테 학습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자, 선화증권의 표면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앞면에 조그맣게 있었죠. 그 부분은 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어떤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품의 수령이라든지 계약 조건에 대한 어떤 수락이라든지 그리고 운송 계약을 인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품의 수령 조항, 물품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선화증권에 대한 어떤 수령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면 비고란에 뭐 수량이 부족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선화증권을 발급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shipping 리퀘스트라든지 부킹 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운송 계약 내용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선화증권이 발행되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교섭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선화증권 상에 있는 운임, 선화증권 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운송 계약의 내용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선화증권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수락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송인이 선장 또는 선주가 운송인을 대신해서 서명을 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적 조항이 서명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선화증권의 어떤 하물의 명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명세와 함께 선화증권의 앞부분에 기재되어서 선화증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화증권 뒷면에 있는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관을 뜻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사실상 또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선화증권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조약과 국제 협약에 따른 내용이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선화증권의 어떤 통일 규칙과는 상관없이 운송사의 필요에 의해서 약관이 규정되어서 선화증권에서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다루게 될 부분은 헤이그 비스비에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헤이그 비스비하고 관련이 없지만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 중에 그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이면 약관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학습을 우선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게 될 이면 약관은 선화증권의 뒷면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면 약관 중에 하나로서 지상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상 약관은 그 해상 운송 계약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 어떤 법이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해상 운송 계약을 규율하는 나라의 법률이 되느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상약관 파라마운트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 클로즈를 통해서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 계약의 중거법이라든지 관할 법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데요. 선화증권의 어떤 파라마운트 클로스의 내용들을 좀 예시로서 보면 이 내용은 통일된 규정은 아니고요. 예시로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발행된 어떤 선사나 아니면 발행된 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사가 발행을 한 선화증권의 예시인 거죠. 우리나라 상법에 따른다, 한국 상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4년 브뤼셀에서 서명된 선화증권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한국 상법이 효력을 가지는데
이 국제협약에 강행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경우에는 한국상법보다는 이쪽을 더 따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마운트 클로즈, 이 지상약관의 예시에서는 이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헤이그 규칙, 선화증권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송인과 하주 사이의 해상운송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된다. 준거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제이슨 조항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선주가 선체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구조료에 대한 내용에도 선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더 합해진 것을 뉴 제이슨 클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훼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공동훼손은 사실상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공동훼손이란 개념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이 있게 되면 이 선박에 선주가 있죠. 그리고 화물이 여러 개 실린다라고 한다면 A, B, C 각각의 하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박을 하나를 타고 가게 되면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선박에 어떤 위험이 직면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위험, 나만의 위험이 아니라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 공동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행위가 이제 공동훼손 행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의 무게를 줄이는 어떤 인위적인 투하, 아니면 뭐 피난항으로의 회피, 이런 식으로 선박의 위기, 공동의 위험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공동의 위험으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선박의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고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 투하라든지 피난항의 입항이라는 것, 피난항의 입항도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태풍이나 악천후가 있을 때 항구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난항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운송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운송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 화물들의 어떤 납품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운송기간이 단축되고 정박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다른 해상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송기간이 늘어나고 정박기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해상운송인들에게는 마이너스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손해. 이러한 손해 발생은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고요. 왜냐하면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물품을 버린다든지 선박이 피난항에 들어간다든지 행동을 통해서 전체의 이익에 공동의 이익, 공동의 이익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쳤을 때 완전하게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물이 버려진 화물도 있을 것이고요.
선박이 피난항에 입항을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화물을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화물 대신 선박의 부속품이라든지 선박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서 배의 전체 무게를 줄이거나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물품의 손실, 물리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동훼손 손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훼손 비용, 공동훼손 희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에 대해서 이러한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죠. 물품이 버려지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종의 분담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훼손 분담금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이 해상운송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주로 그 내용 자체가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슈라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수업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국제운송론 수업에서는 한 이 정도로만 그 공동훼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선화증권에 있는 이면약관인 이 제이슨 조항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주도 이 공동훼손의 분담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만, 여러가지 판례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것이 제약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제이슨 조항은 선언적으로 선주도 이 선박과 관련된 분담금에 대해서 공동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 선체에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도 공동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넣어 놓은 게, 명문화 시켜 놓은 게 제이슨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조항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조항은 이행보조자 면책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의 어떤 사용인이나 대리인이나 하청운송인 등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조항이 선화증권의 이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송인이 면책되는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면책을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운송인의 하청 운송인들이 영유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히말라야 조항도 사실은 이 히말라야란 것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인도와 그 중국 사이에 있는 큰 산맥을 말하는데요. 이 히말라야라는 그 이름의 선박과 관련된 판례에서 이 조항이 탄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히말라야라는 이름의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영화나 뭐 과거 사진을 통해서 이런 대형 선박에서 여객이 탑승을 하게 되면 배의 중간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계단을 설치를 해서 오르내리게 되죠, 사람이. 그런데 이 히말라야라는 선박에서 어떤 노인분이 이 선박의 그 램프를 내려오다가 실족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자신의 어떤 상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장소에 입장을 하게 되면 보통 티켓이란 이름의 입장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 가격이나 아니면 그 공연이나 어떤 연주의 어떤 그 시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에는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경고 문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연이나 행사의 주최 측과 상관없는 당사자의 기책에 의한 손해나 어떤 피해나 아니면 부상에 대해서
그 공연이나 행사의 주최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보통은. 그래서 이 운송 계약, 이 여행 계획의 여객의 그 운송 계약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실족과 같은 이런 여행자의 어떤 기책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소송에서 결국에는 운송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운송인에게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램프, 일종의 계단을 선박에 설치한 항구의 하역 업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노인분과 운송회사 사이에서는 운송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만 하역업자하고는 이 여객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 선박에서 이렇게 하역 작업을 하는 업체에게 이 램프의 관리라든지 계단의 관리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하역업자 같은 경우에 조금 난처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운송인도 마찬가지로 난처해진 상황이죠. 자신이 면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역업자들도 당연히 면책이 돼야 되는데, 자신과의 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이 면책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계약 체결에 애로사항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말라야 크루즈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운송인이 면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하청업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라면 벤더가 되겠죠. 하청업체가 될 텐데, 어떤 창고업자라든지 아니면 하역업자라든지 이런 보조 운송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행보조자인 거죠. 이행보조자. 그래서 운송인의 면책에 대해서 이행보조자도 같이 면책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담아 놓은 게 이 히말라야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판례로 인해서 그 판례 이후에 이행 보조자들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들이 선화증권의 이면에다가 그 판례의 이름을 딴 히말라야 클로즈를 집어넣게 된 것이 지금과 같은 선화증권 이면 약관의 히말라야 조항의 효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쌍방가실 충돌 약관입니다.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라는 게 Post Frame Collision Clause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에 들어가 있는 이면 약관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유래와 생겨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쌍방가실 충돌 약관은 미국과 영국의 어떤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어떤 현저한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일본,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와 다른 영미법 체계죠. 영미법 체계는 대륙법 체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미법에서도 물론 성문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우선시하고 판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이 그 후의 사건이나 동일한 유사 사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게 있는데요. 이 선박의 충돌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르는 경우에 선박과 선박이 쌍방의 가실로 인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각 선박은 우리가 도로교통에 의한 사고처럼 이 해상에서의 어떤 사고도 각 선박의 어떤 가실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이 하나가 있으면 이 선박과 이 선박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가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A 선주, 대문자 A 선주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선주와 상대방 하주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대문자 B에 있는 선주도 자신의 책임에 있는 비율에 따라서 상대방 선주인 A와 상대방 하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사고를 냈으니까 내가 뭐 거기 이 가실에 뭐 5대5의 책임이 있다, 6대4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가실 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내 가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각 선박의 선주는 이러한 그 해상 교통사고에 대해서 항해 가실에 대한 면책, 항해 가실 면책으로 항해에 대한 가실에 대한 면책으로 자신의 선박에 있는 자선 하주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요. 이 항해가실 면책이란 것이 어디서 오게 됐냐면 헤이그 규칙에서 비롯됐습니다. 헤이그 규칙에 있는 항해가실 면책이란 내용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있냐면 선장이나 선원이나 아니면 도선사의 가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가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항해 가실 면책이고, 그 내용이 헤이그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파라마운트 클로스, 지상 약관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규율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준거법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규칙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항해 가실 면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따라서 이 해상 교통 사고라는 게 결국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박을 운전했고 선박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항만이나 내수로에서 선박을 유도하고 유인한 도선사가 어떤 잘못, 뭐 소위 말하는 교통사고상의 어떤 운전 미숙, 운전 가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주를 향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면책된다는 겁니다. 면책.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우고 살펴볼게요. A 선박에 선주가 있고, 그리고 A 하주가 있고, 그리고 B 선박에 B 하주가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만약에 이렇게 예시를 가정을 해봅시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에 의해서 책임 비율이 5대5이고요. 그리고 A 하주의 손해액이 100이라고 치고 B 하주의 손해액이 100이라고 친다면 서로 책임 부분이 있는 만큼 상대방 선주가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A 선주는 상대방 하주의 이 100의 손해 중에서 5대5니까 50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A 선주에게. 그리고 나머지 50은 B 선주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 선주는 B 하주에게 이 50만큼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50에 대해서는 5대 책임 비율이 5대5니까 B 선주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선박에 있는 자신의 하주에 대해서 항해 가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책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정이죠. 왜냐하면 B 하주와 A 선주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죠. 선화증권이란 게 결국 B 선주와 B 하주 사이, A 선주와 A 하주 사이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요 두 사람 관계는 모두 다 항해 가실 면책이 적용이 되지만,
A 선주가 B 하주에게, B 선주가 A 하주에게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되겠죠. 하지만 B 선주가 B 하주, 자기의 선박에 대한 하주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주가, 즉 운송인되어서 운송인 면책을 항해 가실 면책으로서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하주, A 하주와 B 하주 입장에서는 손해액 중에 상대방 선박의 선주로부터 책임 있는 비율만큼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떠안거나 아니면 해상보험을 통해서 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부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험금으로서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영국의 법과 간섭을 따른 일반적인 경우에 충돌, 해상교통사고의 발생 시에 법 적용과 해결이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해상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해상사고에 따른 적하보험을 가입한 하주는 보험금을 일단 지급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으면 해상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금을 해상보험회사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대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위권, 서브로게이션을 확보하게 된 해상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운송인에게 제3자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제3자 청구 소송이 진행됐을 때에 과연 가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 상대방 선주는 자신의 가실 비율만큼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선 선주는 자선 하주에게는 면책이 돼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슈는 자세하고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상보험과 관련된 수업이 아니라 국제운송론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판례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충돌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의 지급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A 선주와, 사고를 발생시킨 A 선박의 선주와 그리고 B 선박의 하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연대 책임이란 게 뭐 일종의 보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연대 책임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대금 지급을 해야 돼. A라는 사람이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B가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연대 책임이죠. 그래서 미국의 판례에서는 이 그러니까 이 사고를 일으킨, 이 해상교통 사고를 일으킨 A 선주와 B 선주가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선박에 있는 하주는 이 부분이 원래는 면책이었죠. 면책이었는데 이 면책되는 부분, A 선주가 면책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는 이 B 선주에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B 선박의 하주도 자선 선주에게는 면책이 됐지만 상대방 선박의 선주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연대 책임? B 선주에 대한 연대 책임을 A 선주한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B 선주가 책임져야 되는 몫까지 A 선주가 B 하주에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B선주가 입은 피해가 100이라고 쳤을 때 가실 비율이 A선주와 B선주의 가실 비율이 5대5라고 했을 때 A선주의 책임 비율인 50은 A선주로부터 받고 B선주의 책임 부분인 50은 면책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면책이죠. 이 부분은 받고. 근데 손해액 전체 100에 대해서 A선주와 B선주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B하주가 A선주에게 50이 아닌 100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하주도 B선주에게 100을 모두 다 청구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상대 선주로부터 전 손해를 해소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됐냐면 결과론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각 선박의 선주가 각 하주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선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간접적으로 간접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선주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50만 지급하면 되고 이렇게 50은 면책이었는데 이쪽은 당연히 면책이지만 상대방 선주한테 100을 주게 돼버렸으니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50이 아니라 100이 되었고 이 100이 결국에는 상대방 선주, 상대방 하주를 통해서 상대방 선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 선박에 실려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100이 가고 이렇게 100이 가고 요렇게도 100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선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 선박의 하주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BL상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하고 상이하게 돼버리는 거죠. 항해가실 면책이 적용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미국의 이 판결에 따라서 A선주와 B선주가 서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 판결에 따라서 운송인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운송인 입장에서. 그래서 운송인은 미국의 이 판결 이후에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때 선화증권 뒷면에다가 이러한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 선화증권상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선주가 자기 선박의 적하에 대해서 부담한 손해를 자기 선박의 하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고의 책임이란 것은 이 선박을 운영한 운송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선장이 잘못하긴 했겠죠. 선장이나 도선사가 잘못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하주가 선주에게 하는 것이었는데 항해가실 면책에 따라서 제3자인 상대방 선주를 통해서 항해가실 면책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받은 부분, 항해가실 면책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추가로 받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내어놓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백백 지원하던 것이 부당하다. 50은 받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각 선주가 자신의 각 하주에게 50씩 개어내라, 50씩 빽해라, 50씩 반납해라. 그러한 취지의 문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화증권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것이 선화증권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근원, 그리고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의 어떤
판결의 차이에 따른 부분, 판례의 차이에 대한 어떤 해석과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를 대응하고자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이러한 약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미국을 경유하지 않거나 미국 쪽으로 항해하지 않거나 미국의 해상운송법인 미국 코구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영해로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미국 안에서 사고가 나지 않거나, 미국 항구에 들어가지 않거나, 미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이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사업을 하고 미국의 영해를 지나가고 미국의 항구에 입항을 해야 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미국 코구사가 적용이 되고 미국의 법률에 따라서 미국의 판례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운송인들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에 새롭게 이 사건들, 이 법정 분쟁 이후에 BL을 그 이후에 발행된 BL에 쌍방과실 충돌 약관을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란 것이 운송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쪽에도 있습니다.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하는 ICC에 보면, 이 ICC란 게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화물 보험에 대한 표준 약관을 뜻하는데요. 이 ICC에서는 쌍방과실 충돌을 보험자의 책임 범위, 보험자의 담보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과실 충돌 약관에 따라서 각 선박의 하주가 자신의 선주에게 배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배상액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을 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 협회 적하 약관 ICC에 있는 쌍방과실 충돌 약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도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있고요, 해상보험 쪽에도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관의 어떤 비교해가면서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이라는 게 결코 떨어질 수가 없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함께 학습을 해야 되고 같이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화증권에도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있고 보험 쪽에도 협회 적하 약관에도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 있다는 점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줄여서 이제 보상장, Letter of Indemnity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손화물 보상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의 증거력과 함께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한 화물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송인은 운송인의 어떤 선화증권 발행 의무에 따라서 화물과 실제 선적된 화물과 선적 요청서에 따른 그 화물의 명세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비고란에 그러한 화물의 어떤 상이함, 화물과 실제 선적된 화물과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사항들과의 어떤 괴리와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송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문제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당연한 안전장치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unclean bill, dirty bill, foul bill, 고장부 선화증권이 발행되게 됐을 때, 고장부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이것을 은행에서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요청을 해서 어떤 고장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선화증권상의 내용을 수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클린 BL, unclosed BL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 파손화물 보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4번 강의 자료에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선적 일자를 소급하는 백데이트 BL.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선적 일자를 어기는 것이 수화인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실제 선적일과 서류를 발행하는 날짜를 달리하는 소급 일자, 선일자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실제 선적된 화물과 송화인이 신고한 화물의 명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순되는 경우에 원래 기본적으로 운송인은 리마크란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기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장부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클린 BL을 발행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백데이트 BL이나 파울 BL, 더티 BL을 발행하지 않고 무고장 선화증권, 클린 BL을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송하인이 백데이트 BL이나 고장부 선화증권 대신 클린 BL을 발행해 달라고 운송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운송인은 실제 기재사항과 다른, 그리고 실제 선적일자와 다른 클린 BL을 발행하게 되는데, 보통 이 송화인이 이런 요청을 할 때는 이러한 파손화물 보상장 레더 오브 인데미티를 이용을 합니다. 그 레더 오브 인데미티에는 이러한 서류 발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송화인이 책임을 지겠다,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보상장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장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송인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운송인으로서의 의무가 수화인하고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수화인이 선화증권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부분, 선화증권을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죠. 일종의 사기 발행, 거짓된 발행을 했고 이걸 신뢰한 수화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화인이 이 운송인에게 어떤 클레임을 제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파손화물 보상장이 발행될 파손화물 보상장을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손화물 보상장을 통해서 백데이트 BL이나 파울 BL을 클린 BL로 만든 식의 행동 자체는 매우 위험하고요. 운송인들은 이런 식의 보상장 발행을 통한 클린 BL 발행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파손화물 보상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파손화물 보상장의 경우, 사용되는 경우를 지금 15번 슬라이드에서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화물의 명세와 화물의 포장이 실제와 다르다. 혹은 선적일자를 경과해서 선적일자를 앞으로 당겨달라, 소급해달라. 요 두 경우에 기본적으로 파손화물 보상장을 수출자인 송화인이 제출하게 되면 이거를 신뢰를 하고 파손화물 보상장을 신뢰를 해서 해상운송인이 클린 BL을 발행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클린 BL을 은행에 제출을 했을 때 은행은 수리해 준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화물과 서류가 다르죠.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출자는 당연히 수입자나 혹은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어떤 당연한 교섭 내지는 통지 내지는 계약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 변경이나 이러한 교섭을 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입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화물과 그 서류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은 보상장을 통해서 클린 BL을 발행해 주는 그런 일들을 꺼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해운 동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운 동맹이란 건 일종의 해운사들의 카르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 담합, 즉 운임을 담합하기 위한 것인데요. 단순하게 운임 담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운 회사들이 어떤 선박의 기항지라든지 선박의 투입이라든지 그리고 선박의 화물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적지 비율이라든지 뭐 마켓 쉐어죠. 그런 것들을 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담합을 함으로써 운송 회사들 간의 어떤 경쟁을 피하고 자신들의 동맹 밖에 있는 비동맹 선사하고의 경쟁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해운 동맹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해운 동맹은 기본적으로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는데요. 미국식은 개방형이고요. 유럽식은 폐쇄형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쉽게 말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쉽게 나올 수 있느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들어가는 것이 나오기 어렵냐, 뭐 그런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운 동맹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맹 선사들은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 그리고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운임 담합이죠. 운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각 그 동맹 회원사들이 담합하는, 가격을 담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항해 협정이 있습니다. 항해 협정이란 건 기본적으로 선사들, 동맹 선사들끼리에는 이 투입되는 선복이나 선박의 양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다하게 투입되어서 어떤 가당 경쟁이 발생한다거나 화물을 선박이 뭐 빈 채로 선복량이 없어서 빈 채로 운항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공동 계산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각 선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운임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쉽게 말해서 수익을 그 각 동맹 선사들이 나눠 갖는 구조, 배분해 가는 구조가 공동 계산 협정이고요. 그리고 공동 경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을 배제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항로나 특정 구간에 대해서 공동 경영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임 협정이나 항해 협정이나 공동 계산 협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선사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동맹 선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두기도 합니다. 뉴트럴 바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맹해선 대책을 통해서 경쟁 선사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항로에 동맹 선사가 아닌 비동맹 선사의 선박이 투입되게 된다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걸 이제 가격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선박을 투입해서 그걸 이제 파이팅 쉽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팅 쉽을 투입을 해서 비동맹 선사를 축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맹외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맹의 대화주 유인책이 있습니다. 동맹의 대화주 유인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자신의 동맹을 자신의 동맹 선사만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운임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운임제가 있고요. 삼중 운임제가 있고요. 그리고 리베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임 환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맹 선사만 이용하겠다라고 약정한 고객에게는 기본적인 운임보다 조금 낮은 운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중 운임제는 비계약 운임과 계약 운임에 더해서 더 추가적인 할인을 해서 3개의 운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리플레이트 시스템, 3중 운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할인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특별계약 운임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OB에서 송하인이 계약 체결을 하고 운임을 선지급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할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FOB에서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선지급하는 것이 운임의 추가 할인 요소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커텀스의 FOB란 게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수단을 수배를 합니다. 즉 뭐냐?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FOB 경우에는 운임이 후불되게 됩니다. 운임이 프라이트가 콜렉트 되는 경우죠. 하지만 CIF의 경우에는 수출자이자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항에서 운임이 성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별계약 운임률이란 건 FOB를 썼지만 CIF처럼 운임을 선지급하는 경우에 더 할인된 운임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베이트 시스템. 리베이트 시스템이란 건 결국 이겁니다. 동맹선사를 이용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선사만 이용을 했다. 우리 동맹선사만 이용했다. 나와 내 친구들의 배만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받은 운임의 일부를 뭐 퍼센트를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환급해 주는 거죠. 일종의 리베이트로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베이트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리베이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실 환급제와 이연 환급제가 있습니다. 성실 환급제는 리베이트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계산 기간이 있고 그 계산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리베이트를 지급해 주는 것을 성실 환급제라고 하고요. 이연 환급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산 기간이 있고 그 계산 기간만큼의 유보 기간을 둬서 이 유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시스템이 이연 환급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성실 환급제, 이연 환급제,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어떤 계약 운임제, 내 선박, 내 동맹 선사의 선박을 이용을 하는 고객에게만 특별 할인 운임을 적용하는 그런 계약 운임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고객을 내 동맹 선사만 이용하도록 하게끔 묶어두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격 담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독과점의 문제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다, 독과점이다, 혹은 가격 담합이다 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계약 운임제라든지 아니면 리베이트 시스템, 환급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운동맹은 우리가 뒤에서 학습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가격 담합을 위한 모임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떤 해운 선사들의 글로벌 경영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전략적 제휴의 형태로 그 형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에 앞서 해운동맹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동맹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운임 협정을 통해서 할인된 운임 내지는 일괄된 운임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운임이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해운동맹은 기본적으로 큰 사업 규모를 가지고 일정한 선로를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 운송의 안정과 정기 운송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운동맹은 기본적으로 선사를 대형 선사들 간의 어떤 카르텔이기 때문에 항로에 그 해당되는 항로의 운송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동맹선사들의 어떤 배선 계획에 따라서 가당 경쟁이 방지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독과점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를 이들이 컨트롤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공정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리베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하주를 구속하는 문제들이 이 해운 동맹의 문제점으로서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운 동맹이 예전에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오래전부터 해운 동맹이 형성이 되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 화물 운송의 컨테이너가 본격화되게 됨으로 인해서 전기 선사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종의 카르텔로서 강력한 권한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대형 선사들이 글로벌 얼라이언스 혹은 뭐 얼라이언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여기 강의 자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1984년에 신해운법과 1998년에 개정해운법에 따라서 이러한 전기 선사들 사이에 어떤 가격 담합과 같은 카르텔을 경쟁 제한 행위로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2008년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문제 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의 운임 협정과 운임 제도, 그리고 환급 제도를 통해서 그 하주들을 구속하고 독과점을 형성하고 운임을 조정하던 이러한 해운 동맹은 가격을 담합하고 운임을 협정하는 형태의 해운 동맹이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선사나 선복이나 터미널이나 화물 물동량을 쉐어해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제휴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 그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통합 경영이라든지 뭐 슬롯 교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선사들 사이에서 단순하게 스케줄을 조정을 하거나 자본을 겹집해서 같이 운항을 하던 그러한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는 전략적 제휴의 형태로 그 해운 동맹 컨테이너 운항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제휴의 형태의 핵심은 대형 선사들이 손을 잡아서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육상 운송업자하고의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제휴하는 것에 그 포커스를 두는 것이 전략적 제휴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해운 동맹으로서 운임과 어떤 환급제를 통해서 선주들이 하주를 구속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선주들 사이에서 터미널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터미널이나 운항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서 전략적 제휴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사가 예전에는 카르텔에 들어가서 가격 담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선사가 이런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선사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선사가 전 세계 모든 항구에 터미널을 만들고 전 세계 모든 항구에 선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손을 맞잡은 내 경쟁 업체가 주로 운항을 하고 주로 투입을 하는 곳이 유럽이고 나는 아시아 쪽이라면 나는 아시아 쪽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지만 유럽에는 역량이 약할 것이고, 내 경쟁사는 유럽의 역량이 강하지만 아시아 쪽엔 역량이 약할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든지, 나는 아시아 쪽에 터미널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엔 터미널이 없다. 내 경쟁사는 유럽에 터미널이 있지만 아시아 쪽엔 터미널이 없다. 아시아 쪽에는 나는 고객이 많지만 유럽 쪽엔 고객이 없다. 내 경쟁선사는 유럽에 고객이 많지만 아시아 쪽에 고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같이 제휴하고 쉐어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하는, 서로 전략적으로 승리하는 전략적 제휴 형태가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의 해운동맹과 지금 현재의 전략적 제휴 그룹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명칭은 사실 똑같습니다. 해운동맹이라고 할 때도 얼라이언스였고요. 전략적 제휴그룹도 얼라이언스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여러 가지 해상법이라든지 EU의 반독과점 금지와 관련돼서 가격을 조정하고 가격을 담합하는 형태에서 업무와 어떤 고객과 터미널과 화물을 쉐어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 그룹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해운 동맹, 해운 선사들의 얼라이언스 형태, 전략적 제휴 그룹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략적 제휴 그룹과 대표적인 해운 선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실무의 지금 업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